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양정원 세무사님 모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 임대 사업 소득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문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주택 임대 소득세는요, 네. 너무 어려워요. 요즘 주택 임대 하시고 계시죠? 이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계속 개정도 많이 됐고,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임대소득뿐만이 아니고 이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 이제 등록임대를 해가지고 네.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네. 사실 이게 세 가지 세법이 연동이 돼 있어요. 원래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토부에서 관할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이 있는데 그건 네. 지방세와 관련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또 이제 국세. 국세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관련 이 법률 조항을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 세금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주택 임대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방금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임대 사업 소득이라는 것도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상가용 건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상가용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해서 놓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이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그것도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또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청에 등록을 했느냐, 등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등록과 미등록으로 또 나눠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소득하고요. 상업용, 그러니까 상가용 부동산 임대사업소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세무사님? 일단 우리가 오늘은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업무용 또는 상업용 이 부동산을 그냥 상가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용 또는 주택 임대사업을 주택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무용 부동산, 즉 상가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임대료에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관이가세자인 경우에는 그 월세 금액에 그게 포함돼서 공급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지는 게 우리가 상가 임대할 때의 임대료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택,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저희도 오피스 이거 임대해가지고 월세 낼 때마다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항상 10% 해가지고 더 내거든요. 근데 주거용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네요.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간 한 사람 기준으로, 1인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2천만 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그 분리과세 세율은 한 몇 프로 될까요? 소득세 기준으로 14%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가 됩니다. 이자소득세하고 비슷한.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게 괜찮네요. 그죠?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소득은 아까 상가용 부동산 임대사업하고 또 다르게 부가세를 면세를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사실은 상가용하고는 좀 다르게 신고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주택은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매년 다음에 2월 10날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걸 합니다. 세금은 내지 않아도 현황신고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원 관리를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받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봄에 신고하고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렇죠. 일단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네. 주택임대에 대한 면세납자 현황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네. 가산세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 해도 사람들 모르고 지나갔겠는데요, 거의? 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 이거는 해당된 의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면세납자 현황 신고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해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2월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2월 네. 10날까지입니다. 이거 한번 꼭 챙겨봐야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주택 임대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거 정확하게 어떤 주택이 반드시 임대사업 소득을 신고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한 주택만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한 주택만 갖고 있어도 내가 거주는 내 스스로도 다른 곳에 임차로 들어가서 살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만약 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연 임대했을 때 요게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월세는 일단은 기준시가가 해당되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12억이 넘게 되면은 월세 소득은 1주택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구나.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뭐 꼭대기층에는 건물주가 거주하고 네네. 나머지 층에는 여기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 주택이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기준시가가 12억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층에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세무사님 강남에서도요 비싼 월세 되게 많아요. 네. 예, 자녀들 공부 때문에 잠깐 이렇게 몇 년 정도 월세를 내는데 제가 그 월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되게 싼 것도 있지만 뭐 진짜 몇백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강남 아파트는 기준시가 12억 미만짜리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볼 수 그런 있죠. 경우는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크게 받으시니까 반드시 주택 임대사업 소득을 신고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월세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12억 넘으니까 그렇죠. 거의 맞아요. 다. 그죠? 그렇게 월세가 고액인 경우에 이게 네. 누락돼서 나중에 네. 추징되게 되면 가산세 부담도 꽤 될 거죠. 그렇구나. 꼭 해야겠네요. 예. 자, 그럼 2주택은 어떨까요? 일단 2주택은 모든 월세가 대상입니다. 당연히 3주택도 모든 월세가 대상이고요. 네네. 즉 다시 정리하자면 1주택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경우부터 그렇죠.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2주택 이상 월세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방금 2주택 이상 월세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세보증금 받은 거 누가 신고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돼 물어보는데 네. 그럼 2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2주택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라는 표현을 네네. 쓰는데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2주택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3주택부터 과세 네.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이 3주택의 개념이 네. 임대를 해주고 있는 주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예를 들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다. 네. 그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네. 부부 각각 따로가 아니고요. 네. 부부 합산해서 숫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부부 합산 세 채 이상은 그죠? 이제는 그때부터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즉 간주임대료까지 모두 계산해서 임대사업소득을 신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복잡한데요. 네. 비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네.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요. 네. 소형 주택의 개념이 있어요. 네네. 예, 소형 주택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네. 그다음에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경우이거든요. 2억이야. 네. 그런 주택은 설령 우리가 전세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요거는 전세보증금 대상에서 또 제외됩니다. 그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40평방미터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평으로 환산해보면 13평 이하 미만이겠는데요. 그죠? 한 아마 12평 정도 10평 될 것 같아요. 될것 그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준시가 2억이다. 예. 그럼 이게 엔드 조건인가요?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이라든지 약간 좀 외곽 쪽 그죠? 소형주택 네.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해당이 있죠.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약간 보니까 지방 부동산 활성을 위해서 좀 이거 혜택을 준 게 아닌가? 예전에는 60제곱미터였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기준시가도 4억이었으니까 서울에서도 네. 뭐 소형 아파트까지도 여기는 해당 사항이 그러니까.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았던 적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소형주택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더 작아진 것 같은 데라서 맞습니다. 생각할 때 작아졌네, 기준이.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임대사업소득 신고하셔야 된다. 지금 과세 대상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방법 아까 살짝 말씀 주셨거든요. 기준이 2천만 원이라고, 그죠? 네. 주택 임대 소득은 2천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어서 이거를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면은 네. 세제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잘 조합을 해서 네.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과세를 해도 되지만 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아까 14%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뒤에 가면 또 한번 또 나올 텐데요. 세율 혜택도 있고요. 이게 등록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미등록 임대주택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경비율 자체도 네.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죠. 근데 세무사님,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네. 주택 임대소득에도 중요한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2천이고요. 건보료도 지금 소득이 2천이라서 일단 무조건 소득 기준으로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2천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 세법 조항이 꽤 여러 군데 있네요. 네, 다 보니까 2천만 원 기준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는데 주택 또한 2천만 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임대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이 수익 금액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 좋을지. 아까 우리가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월세는 거기에 이제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그렇죠. 바로 1년 나오죠. 소득이 바로 나올 네. 거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간주 임대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네. 전세 보증금의 예를 들어서 이자율 정도만큼을 네. 거기에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 산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네. 보증금에서 3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네. 이자를 일할 계산으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자율은 2.9%입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지금 올라간 건가요? 왜냐면 지금 이자율보다 낮긴 낮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얼마 전까지는 1.2%였으니까 1.2%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네. 상황이 지속되다 네. 보니까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 간주임대료라는 게 그래도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보증금에서 일부는 네가 좀 이익을 취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 사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뭐 그렇게 이익을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세금을 또 내야 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간주 임대료를 아까 이제 내야 되는 그 기준 자체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죠? 주택 보증금 등의 합계가 일단 합쳐서 3억을 초과하는 그렇죠. 경우. 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거는 실무적인 차원인데요. 네. 나는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사실이죠.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네, 입증할 수 있으면 또 그 금액만큼은 또 차감해주는 또 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실무적으로 이 세무 대리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진짜 그래야겠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네.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좀 힘들지만 좀 도움을 받아서 아낄 거는 좀 아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최대한. 네. 아, 맞는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잠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사업소득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택 임대소득은 되게 특이해서 이게 뺄 비용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빼주는 게 있습니까? 있기는 네.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준비는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세금과 공과로고 해서 우리가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그쵸.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해 줄 때 네. 수리 보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따른 수선비, 혹시 또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네네. 이 이자 비용이 좀 네. 큰 도움이 될 경우가 그럴 수 간혹 있겠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외에 뭐 임대를 줄 때 네. 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그럴 때 쓰는 수수료, 그쵸, 그쵸. 아니면 세무대리인들한테 장부를 위임할 때 그때 내는 수수료,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은 이 장부를 기장을 할 때 네. 비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뒤에 그
세액공제와 관련된 그 부분하고 네. 연계해서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보니까 그래도 아예 없다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있어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아낄 만한 게. 근데 주택수선비 등을 보니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다가구건 다세대건 간에 10년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 수선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선비에 대한 한도는 없는 걸까요? 한도는 없고요. 네. 대신에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증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세금 계산서, 네. 그다음에 계산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그다음에 그쵸.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아, 그래, 맞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그냥 사람이 오면 그냥 현금 주고 이런 것들을 안 챙겨 놓으신 분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원 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이 과거처럼 현금 거래를 해서 네. 비용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네. 참 이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 또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아, 현금을 하면 좀 할인해드릴 이런 거에 또 우리 또 어머님들이 혹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셨는데 이제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좀 챙겨 보셔야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경비를 내가 다 직접 챙기지 않고 경비율로 이렇게 또 그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게 2천만 원이 안 될 때 우리가 네. 분류과세 제도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경비율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과세관청에서 네.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할 때 인정해주는 비율이 있어요. 비용으로 네네. 인정해주는 비율이 있는데 네. 그게 경비율인데요. 만약 이거를 우리가 구청에 등록임대로 우리가 등록을 한 경우라면 그거는 필요 경비율이 무려 60%가 오, 네네. 되고요. 만약 등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50%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등록 안 해도 경비율을 좀 많이 인정해주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비교적 세부담에 대한 거는 덜 신경 쓸 텐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이런 경비율 자체가 네. 이렇게 그 감소폭이 커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세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율로 할 수 있으면 진짜 편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세무사님께서 보여주시는 표를 보니까 필요 경비율에 또 공제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네. 과세관청에서도 정부의 이게 민간에서 주택 임대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네. 기여해줬다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기본 공제 금액이라는 거는 네. 주택임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단은 2천만 원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긴 네. 하는데요. 네. 네. 어쨌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은 등록 임대인 경우에는 400만 원, 네. 미등록 임대인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임대소득 받아가지고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 넣어가지고 이자나 배당 같은 거 많이 받아도 문제다. 왜냐면 그게 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분리과세 혜택의 공제 혜택도 좀 문제가 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되죠. 거기다 그냥 바로 연이어서 건강보험료까지 문제가 돼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되게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질문이 많은데요. 네. 이 건강보험료는 원래는 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리에서 무조건 제외가 돼요. 맞아요. 주택임대소득은 이게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사업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도움을 드린다면 사업소득 금액이 제로가 되는 연간 수익 금액을 역산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일단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우리가 역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등록 임대를 하잖아요. 네. 등록 임대는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단 그 임대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수익 금액 1,000만 원에서 여기에 필요 경비 아까 60% 빼주고 네. 그다음에 400만 원 또 기본 공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괜찮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연 1,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한 83만 원. 예. 기억하셔야겠다. 그렇죠. 83만 원. 83만 원. 네. 이게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되면은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금액을 잘 계산해 보고 그렇죠, 그렇죠. 어설프게 뭐 2천만 원이 좀 넘느니 차라리 딱 이게 이렇게 낫죠. 이렇게 예, 조절하는 예. 것도 한 가지 방편인 것 같아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미등록은 좀 금액이 작네요. 그렇죠. 그죠? 미등록은 아까 그 필요 경비율이 50%밖에 안 그렇죠. 되니까 일단은 이 수익 금액이 400만 원으로 역산할 수가 있어요. 네. 400의 50%에 해당되는 200에서 그렇죠. 기본 공제 200을 차감해 주면 네. 과세표현이 제로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월세로 환산하면 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3만 원인데 예. 그것도 좀 잘 계산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계산을 해보시고 세금을 정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역산해 보시는 거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세무선 감사합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게 또 변경됐었잖아요. 예전엔 단기와 장기 이렇게 두 개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은요? 일단은 그 등록 자체가 네. 이제는 단기 임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없어졌죠? 지금은 등록을 하면 이제 10년. 무조건 10년. 그렇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10년. 이게 2020년도에 바뀌었죠, 세무사님? 맞습니다. 예. 2020년도에 신청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2030년까지는 무조건 이걸 유지하셔야 되고. 일단은 매각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고요. 그렇죠. 뭐 중간에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그 넘길 때도 그 전까지 이제 세제 혜택을 예를 들면 받았던 지방세나 네네네. 국세가 있다면 네네. 그거를 다시 추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꼭 검토해 봐야 확인해 되고. 봐야 되고. 예. 네. 그리고 몰래 네.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의무 위반으로 이거를 양도해 버리게 네. 되면 네. 예를 들면 다세대 10채다. 네. 한 채당 무려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10채면 3억이에요. 과태료가 너무 세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구나. 야.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네네. 이제는 여러 가지 과태료 조항까지도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서요. 그래야겠네요. 이제 네. 검토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왜 세무사님께서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 감가상각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더 설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좀 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지 않아가지고 네.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네. 이제 분리과세를 했어요. 네. 이 분리과세를 할 때 이 세법 조항에 또 어떤 또 세제 혜택이 있냐면은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세액 공제를 받는 거는 네.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감가상각 의제라는 규정이 네.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감가상각을 한 걸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제라는 표현을 예. 쓰는군요. 쉬운 얘기로 다시 설명하면 그럼 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있잖아요. 네네. 취득가액이 있는데 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의제로 된 금액만큼을 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취득가하고 양도가, 이 매매 차익이 엄청 커지잖아요. 양도 차익이 커질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양도세가 되게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그런 그래서 문제구나. 분리과세 네.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은 네. 굳이 이게 세액공제를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네요. 그거는 세무대리인들하고 꼭 의논을 해보고 그러네요. 나서 네. 그래도 이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받더라도 세액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최종 결론이 난 다음에 네. 그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보통은 지금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면 대부분 다들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넥스트 이게 매매할 때까지의 세금까지 고려해 보신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거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일반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세금은 지금 당장이 너무 맞아.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뒤에 가서 생각했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 뒤에 가면은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죠?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세무사님.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기가 없어지긴 했고 지금 이제 10년밖에 신청을 못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경비
되게 줄일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공제도 이게 이제 분리가서 선택하시는 분은 조금 더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팁이 있어서 주택 임대사업소득이 굉장히 좀 복잡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그래도 그 사이에 꿀팁들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좀 복잡한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무사님께 오늘 한번 또 말씀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 외에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을 맞습니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현실적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 문제야 지금. 맞아요. 아마 많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렵지만요. 저희가 좀 챙겨보면 좀 아낄 수 있는 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소득과 관련해서 개정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